되게 잘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언제 쓴 거예요? 이건 벌써 11년 전에 네, 쓴 거고요. 출간은 9년 전에 됐어요. 아, 이거 꽤 오래됐네. 네. 문학도가 된다는, 소설가가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소설을 쓰는 건 좀 더 독자적인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제의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 책을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니까요. 예, 훨씬 더 독자적이고 동시에 고독한 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혼자 망하고, 예, 혼자 쓰고. 소설가는 그냥 예. 팔자네. 예, 그러니까 뭐 소설이 잘 안 되더라도 자기 건강만 좀 해치면 되고 남에게는 그리 피해를 주지 않는. 예.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가수도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악몽에 시달리던 주인공 영애가 어느 날 느닷없이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둘러싼 남편과 형부 그리고 언니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연작 소설이다. 작가는 통념에서 벗어난 인간이 겪게 되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적나라하게 펼쳐놓았다. 그냥 채식주의자, 그다음에 몽고반전. 그런 한편이 뭐더라? 나무불꽃. 네. 나무불꽃. 어떻게 보면 이게 나무불꽃부터 읽어야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순서는 사실 없어요. 보면은, 이제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화자가 계속 달라지고요. 그렇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영애인데 정작 영애는 이제 화자로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관찰되고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연민의 대상이 되고 계속 대상으로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읽는 사람이 도대체 이 영애라는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그 진실을 이렇게 스스로 움켜잡아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도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주인공 영애가 채식을 결심한 과정을 그린 채식주의자. 이야기는 몽고반점에 이어 나무불꽃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인간의 몸을 거부하고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몸부림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불꽃에서 언니가 또 동생 진짜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동생한테 어찌할 수 없는 것, 다가갈 수 없는 죽음, 또 잡을 수 없는 동생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읽혔어요. 네. 영애가 계속 미끄러져서 도망가죠. 이 모든 시선과 목소리들과 영애를 포착하고 이해하려 하거나 또는 이해할 마음도 없거나 이런 모든 이 바라보는 모든 어떤 시도들로부터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몸으로부터도. 그래서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 명의 화자가 결국은 영애를 끝끝내 이제 움켜쥐지 못하는 거고요. 영애의 진실은 이제 그 사이 어디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이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되어야 한다는 대답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를 그 언니처럼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대답도 아니고 이런 어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인간이 있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질문이 아닐까? 불편한 이 질문 속에 좀 견디면서 머물러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뒤에 앞에 이 두 명의 남자 화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화자들이에요. 그렇게 제가 그 편에서 쓰고 있는 게 옹호하면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계속 빗나가는 어떤 실패의 과정을 이렇게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가 되기 위해 6년 동안 한국어를 배운 데보라 스미스. 그녀는 한강 작가의 글을 영어로 섬세하게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데보라 스미스는 뭐라고 그래요? 이 소설을 두고? 네. 영어로 들었으면 영어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고 보니 데보라가 왜 나는 이 소설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좋았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를 말하기보다는 뭔가 진실해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꿈 얘기가 나옵니다.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기 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기 덩어리들을 헤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 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어떻게 거길 빠져나왔는지 몰라. 계곡을 거슬러 달리고 또 달렸어. 갑자기 숲이 환해지고 봄날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우거졌어. 어린아이들이 우글거리고 맛있는 냄새가 났어. 수많은 가족들이 소풍 중이었어.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찬란했어. 시냇물이 소리내서 흐르고 그 곁으로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 김밥을 먹는 사람들, 한편에선 고기를 굽고 노랫소리, 즐거운 웃음소리가 쟁쟁했어. 하지만 난 무서웠어. 아직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 헛간 바닥, 피 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작가님이 읽어주는 걸 들으니까 내가 읽는 것보다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선명하게 떠올라요. 뒤로 가면은 너무 좀 끔찍해. 네. 뭐 고기를 쑤셔 넣고 말이야 딸 입에다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소설가라도 그렇지. 이 장면이 끔찍하고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이게 이제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인데 한 번씩 다시 나와요. 각자 그 화자의 관점에서.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영애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라는 말만 하거든요. 꿈을 꿨어 하고 속 터져 죽지 어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인어른이 딸한테 억지로 고기를 입에다 넣는 것, 그 의사들이 튜브를 억지로 여기 코에다 넣는 것, 이런 것들이 네. 같은 네, 시츄에이션이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책을 11년 전에 썼고 아마 그 시기에만 쓸 수 있었던 소설일 것 같고, 이제 저는 장편 소설을 한 편씩 쓰면서 뭔가 제 삶도 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제 인간의 폭력을 거부하려고 애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삶을 저버리더라도 폭력은 거부하고 싶은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소설에서는 그래도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이 세계를 껴안으려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렇게 조금씩 이제 걸어서 최근작인 소년이 온다에서는 이제 인간의 존엄에 조금씩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저의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저에게도 좀 이 세계가 낯설죠. 벌써 11년 전에 제가 썼던 소설이고, 저는 이제 많이 걸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거슬러서 이 소설의 장면을 지금 읽어주시니까 이런 소설을 다시 아마 쓸 수 없을 것이고, 이 소설을 썼던 사람이 분명 저였던 건 사실이지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친숙하면서도 낯선 어떤 타인이 쓴 소설 같게 느껴져요. 이게 그 어린 날 그 이제 영예를 물었던 걔를 아버지가 그야말로 잔혹하게 살해를 하잖아요. 오토바이에다 매달아갖고. 그 장면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꿈 이야기처럼 이게 다시 나와요. 응? 아유. 원래 이런 폭력적인 장면들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우슈비츠를 다룬 영화를 보면 토하거나 며칠 아프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폭력의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폭력이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결국은 폭력적인 장면을 통해서 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힘들게 뭔가 통과를 했던 거죠.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 없어. The Vegetarian. 한국 소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과 교감하는 계기가 된 채식주의자의 맨 부커상 수상.
작가 한강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When I was writing The Vegetarian, I wanted to question about being human, and I wanted to describe a woman who desperately didn't want to belong to human race any longer.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한 한강 작가의 최근작 소년이 온다. 역시 최근 영어로 번역된 작품. 누가 나를 죽였을까? 누가 누나를 죽였을까? 이제 우리한텐 몸이 없으니 만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을 텐데, 하지만 몸 없이 누나를 어떻게 만날까? 몸 없는 누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우듬지 사이로 오렌지색 광선을 내쏘며 해가 저물어갈 무렵 누나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데 지친 나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들을 향해 날아가고 싶었어.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이게 번역도 됐어요? 네. 이게? 영국에서 올해 1월에 출간됐어요. 사실 반응은 이 소설이 훨씬 더 영국에서 좋았어요. 휴먼 액츠가? 네. 이 영희하고 여기 소년 너하고는 닮은 데가 있어요? 일단 이 두 편의 소설들은 아주 많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제 내면 깊은 데에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영애라는 이 인물은 인간의 폭력이 너무 싫어서 더 이상 인간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소년이 온다에서 이 소년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벽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란 점에서 어쩌면 통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요새 제일 관심사는 뭐예요? 요즘은요? 요즘의 관심사는 아주 밝은 것, 밝고 눈부시고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지점, 투명함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6월에 나오는 신작도 그런 얘기. 네. 인간의 깊은 어둠 속을 탐색하던 작가 한강. 또 어떤 인물을 탄생시켜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올지 기대한다.